쉬는 시간은 금방 가죠. 저도 예전에 수업 들을 때가 있었답니다. 수업 들을 때는 5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죠. 근데 쉬는 시간은 20분 더 짧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조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멀쩡해요. 자, 이제 35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봤을까요? 예? 앞에 4번 있죠. 일부러 여기 배치를 했어요. 제가 일부러. 자, 지금까지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서 정답 지문이 되게 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었어요. 18회 때 나왔던 게 25회 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자, 일단 뭐 그거는 뭐 어쩌다 그런 것이니까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 보시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것도 앞에 나왔죠? 어디 있어요? 34번의 2번 지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35번 문제는 과거에 출제됐던 34번 문제를 보고서 그대로 거의 그냥 뺏긴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3번의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이게 보유세는 내가 부담하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소유를 촉진할 수가 있죠.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건 다 어렵지 않고요. 자, 그 5번 지문을 주의하세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선택의 폭이 커지도록 해놓고 임차인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선택의 폭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매겨버리면 집주인들이 재산세 올랐다고 세금을 더 받으려고 임대료를 더 받으려고 하면은 딴 데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선택의 폭이 크니까. 그러면은 증가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뜨문뜨문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다음에 36번은 1번은 참고로 보세요. 이러면 됐고요. 자, 2번은 좀 어려운 지문인데요. 자, 일단 패스하시고요. 다음에 3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집가가 하락한다. 동결 효과는 이미 앞에서 했잖아요.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4번이나 5번 지문은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번이 어려운 지문인데, 자, 이 2번 지문도 여러 번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몰라도 사실 그 정답 지문 맞추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근데 이런 어려운 지문의 내용을 알면은 조금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내용도 이제 알면은 거기에서 정답이 되도록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근데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게 수직이면 이게 아무리 위로 올라가 봤자 그 자리죠. 이게 조세를 부과해도 그 자리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원배분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왜곡이 없죠. 바로 이런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 게 바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거예요. 나중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지대론에서 좀 더 나오는데요. 고전 학파 학자들은 이 토지의 공급을 물리적 공급으로 봤어요. 토지의 특성 중에서 고전 학파들은 자연적 특성 위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증성으로 보는 거죠. 자연적 특성.
그럼 부증성으로 보면 수직이죠. 근데 용도 다양성으로 보면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경제적 공급은 용도 다양성. 요거는 이제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고전학파는. 이러면은 이 가격에 이만큼의 수량이 공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1,000원씩 받으면은 10만 원이 될 거예요. 그 10만 원이 바로 뭐예요? 이 사각형 넓이에요. 이 사각형 넓이가 지대 수입이거든요. 지대 수입. 토지의 부증성, 토지를 은 토지. 자, 이 지대 수입을 고전학파들은 요거를 불로소득으로 봤어. 불로소득. 토지에서 얻어지는 거는 결국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불로소득이니까 여기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것도 100%. 100%. 전부 다. 예. 전부 다. 여기다 다 세금 매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다 세금 매겨도 이 공급량을, 수량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급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왜? 토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불로소득이잖아요. 거기에다 100% 세금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지. 토지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이걸 토지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량을 못 줄이잖아요, 토지는. 그리고 모든 다른 종류의 세금을 싹 없애버려요. 이걸 토지 단일세라 그래요. 다른 종류의 세금은 없애는 거예요. 이거 오로지 그냥 토지세만 내는. 그렇게만 해도 정부 재정을 충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원배분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배분 왜곡도 없죠. 불로소득이라 세금 매기죠. 다른 종류의 세금 거둘 필요 없죠. 그러면서도 재정 충당하죠. 끝내주는 세금이죠. 네? 소유자는 뭐 소유자 세금 내야지. 어차피 그래봤자 그런다고 해서 수량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단 말이에요. 물리적 공급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 토지는 전부 다 뭐 이렇게 용도를 전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토지 안 내놓죠. 토지 공급량 줄여버리죠. 예, 이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다면은. 맞나요? 예. 왜냐하면은 나중에 갈 거예요.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잉여인 경우에는, 불로소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거거든요. 이만큼을 세금을 매기잖아요. 이만큼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럼 토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요만큼이라도 버는 게 낫다는 거죠. 불로소득이니까. 이거 그냥 놀려서 아무것도 못 버는 것보다는 요만큼이라도 버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세금을 더 매기면 요만큼이라도 그냥 꽁으로 버니까 요만큼이라도 버는 게 낫다는 거죠.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고 놀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100%다 부과해도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다 부과해도 어차피 토지 공급 물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2번에 36번에 2번에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거는 82쪽에 3번 가보십시오. 45번에 3번. 나오죠 또. 헨리 조지 나오죠.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였다.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정답 지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알아두면 대신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찜찜하게 하면서 찍는 것보다는 알고 더 확실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7번은 이건 수업 시간에도 풀었던 거고요. 38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2번만 보시면 돼요. 자, 이 1번, 2번이 가장 전형적인 거죠.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누가 덜 부담? 수요자가 덜 부담이잖아요. 수요자가 덜 부담. 공탄이 더 크면 공급자 덜 부담. 이게 똑같으면은 반반 부담. 이 내용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39번부터는 임대료 보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임대료 보조. 앞에 임대료 보조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도 중간중간 지문 속에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요. 이거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에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맞죠?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틀렸죠? 자, 수요를 증가시키면 수요 증가, 균형량 증가, 균형가격 상승해서 초과인을 얻게 되면은 공급자가 돈 되니까 공급을 증가시켜서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너무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고요. 다음에 5번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다.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중에 간접 개입이죠. 보조니까. 맞나요?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40번부터 43번까지는 여가 현상과 관련되는 거죠. 주거분리와 여가. 자, 요거 여가 했었잖아요. 하향여가, 상향여가 또는 주거분리 개념 이렇게. 자, 주거분리할 때 주거분리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이렇게 했나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이러면 또 옳다 그러면 안 돼요. 분리됐네 하고 옳다 하면 안 되고요.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 분리되는 현상이요. 그래서 1번처럼 설명해야 되고요.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맞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향 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잖아요. 보수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은 뭐 하는 게 나아요? 고치는 게 낫죠? 그럼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상향 여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는 이제 주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치 상승한다는 거지. 재건축 비용이 있잖아요. 재건축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면 재건축하는 게 낫겠죠.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 여가부터 거래될 것이며 거래되고,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맞죠? 주거 환경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5번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이게 하향여가죠. 이게 상향여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은 위에 다른 지문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상향여가 또는 하향여가 그 뜻을 묻는 그런 정도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 밑에 41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 42번, 43번 중에서는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맞죠?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 가까이 거주하려 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이네요.
저도 사람이죠. 아니 저 같으면은 끝까지 가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 맞네 하고. 다 맞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은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침입과 천의가 나타나고요.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이건 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주로 이런 앞에 5번 40번의 5번 지문처럼 상향여과냐 하향여과냐 요거 묻는 내용들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주거 분리 현상 이런 내용들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부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짬뽕이에요. 짬뽕.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짬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48번, 49번, 50번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48번, 49번, 50번은 출제는 됐지만 거기에도 이제 앞에 나온 내용들도 있기는 해요. 뭐 거기도 토지 선매도 나오고 뭐 선분양, 후분양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너무 좀 예외적으로 나온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에 47번의 경우에는 47번은 1번과 5번 지문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1번과 5번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2번, 3번, 4번 이거 그냥 참고예요.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학습 범위가. 그래서 47번에 1번, 5번은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44, 5, 6 중에서 4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45번과 46번을 보겠습니다. 45번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개발권 양도제 또 나왔네요. 개발권 양도제는 아까 동래댐 문제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개발권 양도제란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죠? 다음에 2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높게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자, 이게 높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아까 나왔던 헨리 조지 얘기고요. 토지 단일세. 다음에 4번은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아까 토지은행제도 말씀드렸죠.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맞죠? 공공용, 공공 목적으로 토지 비축하는 게 있고 또 수급 조절용으로 비축하는 게 있다 그랬죠. 다음에 5번은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아까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죠. 16번에 5번 지문에 있었어요. 16번 5번 지문. 자,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46번을 보겠습니다.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1번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자, 국민임대주택 여기는 대놓고 이제 국민임대주택이 놨는데 이 국민임대주택이 바로 뭐예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요것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액만큼 임차 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맞죠? 이건 뭐 앞에서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 보자. 4번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서비스가 정상제인한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 정상제인데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면 소비가 어떻게 해요? 증가하겠죠. 4번이 틀렸죠. 더 틀린 것 같지 않나요? 3번이 뭔 소리인지 몰라도 4번이 더 틀린 것 같죠? 다음에 5번의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런 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그 47번에 나오는 뭐 중공공 임대주택이다, 희망주택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어떤 잡다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혹 언급이 되더라도 대체로는 정답 지문은 아니에요. 근데 47번에서만큼은 4번 지문이 정답 지문으로 됐는데, 자, 그는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장기 전세주택은 20년 범위예요. 30년이 아니고 20년. 그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 전세라는 게 자기 집이 아닌 새 들어 사는 집이잖아요. 근데 무슨 이제 애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넓은 집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성하고 이렇게 출가하고 하면은 큰 집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는 30년은 좀 길다고 보고요. 20년으로 본 거죠. 20년. 그러니까 요즘에 이 결혼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30년까지도 어쩌면은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30살 돼도 결혼 안 하고 하니까. 근데 옛날로 치면은 이제 20살 넘어가면은 이제 성인이 된다라고 보고, 다 이제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정도만 장기적으로 새들어 살면은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30년이 아니라 20년이에요. 자, 이렇게 예외적인 것이 정답 지문이 되기는 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이런 것이 정답 지문이 되도록 하는 것은 좀 흔치는 않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46번은 정답은 4번인데 3번은 이제 뭔 소리냐? 그러니까 3번이 어려워요. 어려운 지문인데, 이런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왔을 때 한번 들어두시고,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를 이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니까. 지금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한다 그랬잖아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랬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 곡선은 알아서 우하향을 그려야죠. 우하향. 응? 응, 왜? 자,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자,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고, 자, 이게 지금 완전 비탄력적이라 또 여기가 균형 상태잖아요. 근데 규제는 어디 한단 말이에요? 규제는 여기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말이에요. 지금 규제는 여기 되고 있고, 혹시라도 규제 여기 돼 있으니까 초과 수요가 나타나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물량은 요거밖에 없는데 찾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이 초과 수요가 나타나서, 초과 수요가 가격이 튀어 올라간다면, 이제 규제 가격보다 튀어 올라가죠. 튀어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튀어 올라가요? 이 수요 곡선한테 부딪힐 때까지 튀어 올라가잖아요. 튀어 올라가 봤자 어디예요? 튀어 올라가 봤자 원래 그 자리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적 지불을 받아도 옛날 가격밖에 못 받죠.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모든 임대인들이 다 법을 어겨야만 옛날과 똑같아요. 모든 임대인들이 다 규제를 어기고 암시장 가격을 받아야 옛날과 똑같은 수준으로 임대인들이 수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라도 규제 가격을 지킨다면 그 규제 가격 지키는 만큼은 임차인 부담이 줄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 부담이 줄면은 소득, 그게 임대인 주머니로 들어갈 것을 임대인이 덜 받게 된다면 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덜 받게 되니까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덜 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임차인들은 덜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인 소득이 임차인에게 이제 넘어오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됐나요? 돈을 덜 낸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란 얘기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여튼 안 되면 뭐 그래서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요거는 다른 제 결혼 선생님도 저한테 물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어려워하니까. 근데 이제 저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투자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투자론은 자 88쪽에 보십시오. 88쪽에 1번은 이제 투자의 기본 개념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내용들도 이제 섞여 있는 건데 1번에 그 틀린 것을 찾죠. 1번에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맞죠? 그다음에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레버리지라는 게 지렛대 효과잖아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거죠. 저당권이라는 게 뭐예요? 저당권. 저당 설정해주고 돈을 빌리는 거고, 전세제도는 다른 사람을 전세로 안고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인플레 해치 효과죠. 이 해치라는 게 울타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방어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X.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게 정답이 됐죠. 처음에 1번부터 4번까지 잔뜩 긴장하면서 읽고 오는데 5번에 가서 이렇게 허탈하게 정답이 되면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2번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문제 풀었던 거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3번이 모두 정답이었던 문제예요. 모두 정답이었던 문제인데 수정을 한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죠. 자,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위험이 커지죠. 이러면 기억 틀렸죠. 기억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1번, 4번, 5번은 예선 탈락이죠. 자, 이제 그러면 2번과 3번에 니은이 공통으로 있죠. 그럼 디귿과 리을을 보면 되죠. 일단 자, 디귿은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경우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리예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네, 틀렸어요. 자, 이게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리지 않았었나요? 제가 이렇게 그렸죠. 이게 정의 지뢰잖아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고, 남의 돈을 적게 사용할수록,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부의 레버리지에서 부채 비율을 줄이면 부의 외부 효과 크기를 줄일 수는 있어도 이거를 정의 지뢰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요. 이자율과 뭐가 같은 거요? 이자율과 총 자본 수익률이 같은 거죠. 그러면 뭐도 같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도 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미치지 못하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리을이 맞아요.
그럼 정답이 3번으로 가는데, 근데 니은이 원래는 틀렸는데 지금 이게 원래 문제가 부채 비율이었거든요. 부채 비율이 50%다. 이건 뭐예요? 남의 돈이 내 돈의 반. 남의 돈이 내 돈의 반이잖아요. 자, 이거 설명드릴 때 제가 여기가 이자율, 여기가 총자본 수익률, 여기는 남의 돈을 내 돈과 똑같은 크기만큼 쓸 때죠. 여기는 남의 돈을 내 돈의 2배만큼 쓸 때죠. 근데 이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총자본 수익률이 뭐라고 돼 있어요? 10%. 여기 10%죠. 예? 항상 총자본 수익률은 꼭지점입니다. 여기. 자,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이자율이 8%죠.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과 같다 그랬잖아요. 저당 수익률 이자율 같아. 8%예요. 자, 그러면 남의 돈을 내 돈에 한 배 쓰면 여기가 12가 되잖아요. 이 수업할 때도 이 숫자 있는 것 같은데 80, 12 있는 것 같은데 남의 돈을 2배 쓰면은 14가 되잖아요. 근데 이 출제는 남의 돈을 반 쓴다 그랬거든. 반. 남의 돈을 반 쓰면은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돈을 내 돈만큼 쓰면은 이건데, 부채 비율 개념이 뭐예요? 부채 비율 개념이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본의 반만큼 쓰면은 여기서 반만큼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1%거든요. 그럼 11%인데 여기는 12%가 돼 있어서 이제 모두 정답이 된 거예요. 답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대부 비율로 바꾼 거예요. 자, 대부 비율로 바꾸면 이게 왜 가능하냐?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대부 비율은 개념이 뭐예요? 전체 중에서 타인 자본이잖아요. 대부 비율 개념은 전체에서 타인이에요. 이건 자기 자본 중에 타인 자본이 부채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여기서 쓰는 개념이에요. 지렛대 효과에서. 근데 이거는 지렛대 효과에서 쓰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출받을 때 써먹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는가 하면은 부채 비율로 바꿔야 돼요. 대부 비율을 부채 비율로. 그러니까 남의 게 50%란 얘기잖아요. 남의 게 50%면은 내 거도 50%예요.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부채 비율은 50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전체 중에서 남의 게 50%다. 이거는 전체 100% 중에 남의 게 50%다. 그럼 내 거도 50%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하면 1이 되죠. 대부 비율이 50%라야 여기 부채 비율이 1이 돼서 여기가 12%가 돼요. 됐나요? 자, 요 방법으로 풀면은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싼 이자예요? 2%포인트 싼 이자잖아요. 이거를 1배 하는 거죠. 1배. 그래서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됐죠? 자,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는데 4번, 5번, 6번 다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다만 6번은 세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그거 이제 밑줄 그어 놓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항상 그 질문이 뭔지를 보고 이거 내가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안 되면 바로 패스하는 거죠. 자, 이거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공부해서 한 6월쯤까지 공부를 한 후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할 수 아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을 때 되고 난 후에 푸시고요. 그럼 이제 4번, 5번을 이제 보시는데 둘 다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자, 두 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인데 보통 이제 쉬운 방법은 총 자본 자기자본 수익률을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해서 그 FM대로 푸는 게 더 보통은 쉬워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요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4번을 풀어 드릴 건데 4번과 5번의 차이는 4번의 경우에는 그 자료 속에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2%가 있죠. 근데 5번은 자료 속에 맨 밑에 보면은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0%죠. 자,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항상 이득이 몇 가지?
두 가지, 자본이득, 소득이득 두 가지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둘 다 주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하나만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주는 4번 문제를 보는데 항상 요 문제는 이제 총 투자액 얼마? 1억이죠. 그게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100만 원짜리가 100개 있다는 뜻이에요. 100만 원짜리가 100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돼요. 100만 원이 100개 있으니까 1억이죠. 자, 근데 이걸로 얼마를 벌어요? 여기에 이제 소득이득도 있고 자본이득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소득이득은 1년간 순영업 소득해서 800만 원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얼마 버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근데 자본이득도 있잖아요. 2%죠. 2%는 1억에 2%죠. 그럼 얼마요? 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총 얼마를 번 거예요? 1000만 원은 번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총 자본 수익률은 보통 쉽게 나와요. 10%.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를 총 투자액을 나눠야 되죠. 내 돈과 남의 돈으로. 내 돈 얼마예요? 100만 원이 40개 있으니까 4천만 원이고 남의 돈은 6천만 원이죠. 자, 요거를 또 나눠요. 이렇게 총 투자액으로 번 총 수익을, 전체 수익을 나한테 떨어지는 거, 남의 한테 떨어지는 거, 요거 남의 돈한테 떨어지는 거는 이자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몇 프로예요? 8%죠. 여기 이제 이자, 여기 이제 남의 돈은 항상 8% 같이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그러면은 682 여기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 번 것이 1000인데 480이 요거면 남는 거는 520이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요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쉽죠? 전체 돈, 그 돈이 번 거. 요걸 나누고.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되죠. 4000분의 520 하면은 0.13 해서 13% 나오죠. 자, 요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걸 빨리 구한 상태라면 요걸 보면 얼마나 싼 이자예요? 2%포인트 싼 이자죠. 여기 보면 2%포인트 싼 이자란 말이에요. 곱하기 몇 배 뻥튀기 하느냐 그랬죠. 남의 돈이 내 돈의 몇 배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남의 돈이 내 돈이 1.5배죠. 곱하기 1.5 하면은 몇 %포인트? 3%포인트를 여기에서 올려야 되니까 13%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가능하죠. 근데 이 방법이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 방법이 보통은 더 좋아요.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도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됐죠? 근데 이제 이게 더 단순한 방법이죠.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쉽지 않나요? 전체 돈 벌었고 이걸 나눴고 이것도 나누고 맞잖아요. 대신 이거 나눌 때는 이자만 주고 남는 건 내가 챙기고. 됐죠? 자, 그럼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서는 자, 지뢰 효과는 뭐 이제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효과 이 정도면 됐고요. 자, 위험과 수익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있는가 하면 자, 위험 유형, 위험의 개념 해서 요거는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하고, 수익은 가중 평균을 하죠. 그리고 위험의 유형 하는 게 있었죠. 위험의 유형 해서 사, 금, 법, 인, 유 해서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사업상 위험을 다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사업하다 보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장사 안 되는 게 제일 걱정되는 거라 그랬죠. 장사 안 되는 게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나머지 법적 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 하고, 다음에 위험 관리 기법 있죠. 위험 관리 기법에서 위험한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거, 다음에 위험을 증가하는 거,
보수적 예측 방법,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7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7번 문제는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 이자율 대신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자, 이건 금융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금융론에서 변동 이자율이 대출자한테 유리해요? 차입자한테 유리해요? 변동 이자율이 대출자한테 유리하죠. 근데 지금 여기는 대출자가 변동 이자율 대신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는 1번도 바로 틀렸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밑에 니은에 있는 내용 보세요. 8번의 니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지나요? 고정금리 대출을 하면은 방금 위에 1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그럼 대출자는 불리해지죠. 지금 7번의 1번이나 8번의 니은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인플레 위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요 내용은 뒤에 가면은 131쪽에 12번에 2번에도 있어요. 표시만 해놓으세요. 표시만. 여기 표시 여기. 그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표시해놓고 나중에 보십시오. 131쪽에 12번에 2번.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위험의 유형에 대한 거죠. 그래서 2번에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하는 위험도 커지죠. 이거는 무슨 위험일까요? 부채, 다른 사람 돈 쓰는 거잖아요.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 사용해서 나타나는 위험이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자금 융통이잖아요. 금융이. 그러면 다른 사람 돈 없이 하면은 금융적 위험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3번은 이제 운영 위험이잖아요. 운영 위험이란 이거는 이제 장사 안 되는 거 하고는 별도라 그랬죠. 장사는 잘 돼도 직원이 사고 치거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소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근데 시장 위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8번의 기억을 보세요.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경기가 안 좋죠. 지금 경기 안 좋으니 장사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이라 할 수 있죠. 이거는 사업상 위험에 들어가잖아요. 사업상 위험 안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다음에 4번의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위험입니다. 그죠? 잘 되던 데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을 말하죠. 됐나요?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8번은 지금 방금 기억 니은은 다 본 거나 다름없고, 그러면 디귿을 보시면, 자, 효율적 프론티어, 다른 말로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효율적 전선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자, 효율적 전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요렇게 된 게 효율적 전선이죠. 주어진 위험하에서 요놈이 제일 수익이 크고, 주어진 위험하에서 얘가 수익이 제일 크죠. 주어진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제일 큰 놈만 연결한 게 뭐예요? 효율적 전선이죠. 자, 그럼 주어진 위험하에서 요거보다 더 높은 위험은, 더 높은 수익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감수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리얼은 지금까지 물어왔던 유형입니다.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걸까요? 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낸 거예요. 작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내니까 아까 공법 문제 이런 게 있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어렵게 주장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없다. 이러면은 이제 틀릴 사람 많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뭐만 외우고 있었다면은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은 체계적 위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 뒷부분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하면은 그게 체계적 위험으로 가면 안 되고 비체계적 위험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 자리에 비체계적으로 바꿔야지. 또 이거 해설을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해설이 틀린 거예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다른 시중은행에 시중 그 출판사에 이 해설을 봐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설했는가 궁금하네.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설하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설하면 그 해설이 틀린 거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자, 됐고요. 다음에 9번. 자, 9번, 10번, 11번. 특히 9번, 11번은 9번과 11번은 위험관리 기법이거든요. 9번하고 11번은 부동산 그 위험관리 기법이요. 위험관리 기법이 어떤 게 있었다고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게 있죠. 위험한 건 아예 안 하는 방법. 둘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기억하세요. 이것도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거지만 위험을 전가하는 것도 내가 부담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둘둘둘씩 하면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은 보수적 예측 방법이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보수적 예측.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는 거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은 위험 조정, 위험으로 조정된 율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 적게 하겠다. 위험이 커질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는 거죠. 혹시 수업 시간에 이거 제가 이렇게 안 썼나요? 1420이 될 수 있고 1220이 될 수 있고 1620이 될 수 있고 1020이 될 수 있을 때 평균적으로는 둘 다 1320이 된다고 할 때 여기에 매물로 1150원에 다 나왔어요. 이거는 위험이 크고 작고 이건 위험이 크고 작고 이거 혹시 안 했나요? 이거는 호황일 때 이렇게 되고 불황일 때 이렇게 되고 잘 되면은 1420, 못 되면은 1220. 평균적으로는 얼마냐? 확률이 반반일 때.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320. 잘 되면 1620, 못 되면 1020. 반반이, 확률이 반반이라면 평균적으로는 1320.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이게 더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얘는 많이 할인하고 얘는 적게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위험으로 조정된 할인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위험하니까 더 많이 할인하고 덜 위험하니까 덜 할인하는 거죠. 자, 이러면은 1년 뒤에 이렇게 예상되는 거를 현재 가치로 바꾸면 더 많이 할인하면은 1100이 되고요. 숫자가 작게 나와요. 적게 할인하니까 얘는 120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인을 했을 때 이게 둘 다 이 물건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이 1150이라는 매물로 나왔을 때 1150의 매물 나왔을 때 얘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현재 가치로 바꿨더니 1100이고 얘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현재 가치로 바꿨더니 1200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지금 1150 주고 사야 돼요. 나가는 돈은 1150, 들어오는 돈은 1200. 나가는 돈은 1150, 들어오는 돈은 1100. 어떤 게 더 좋아요? 이거죠, 이거. 위험하면은 1년 뒤에 평균적인 예상 금액은 같아도 더 위험하면 현재 가치를 낮게 잡겠다는 거예요.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많이 들어오면 그때는 채택하고, 들어오는 돈이 더 적으면 채택하지 않겠다는 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이거 안 했어요. 했는 것 같지 않나요? 오전은 안 했나 보네. 왜 오전은 안 했을까? 야간이 오히려 더 시간이 부족한 그런 느낌인데. 자, 요거예요, 요거. 네, 요게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위험할수록 어떻게 한다? 할인을 더 많이 하겠다. 근데 어차피 이거 설명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우라 그랬어요. 결국은 위험할수록 어떻게? 더 많이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괜찮아 보인다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으면 채택하고, 들어오는 돈이 더 적으면 기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나요? 자,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민감도 분석도 있고, 뭐도 있어요? 포트폴리오도 있죠. 민감도 분석과 포트폴리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 위험과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라면 부동산 투자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을 당연히 높이겠죠. 다음에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 투자 의사 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3번은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정규 분포 이거 뭔 소리 모르잖아요. 이거는 이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이라는 말을 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뭐를 측정한다? 위험을 측정한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우리 수준에 그 무슨 정규 분포가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 정규 분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하긴 했어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갖고 있는 이런 분포 있어요. 통계하게 좌우대칭 해가지고 옛날에 공부한 적 있죠. 이게 정규 분포예요. 원칙적으로 이런 정규 분포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외적인 지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거는. 다음에 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15번에 3번에도 있고요. 이건 뭐 20번에 3번에도 있고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위험은 뭘로 측정한다?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다. 다음에 4번, 5번은 그 민감도 분석 얘기입니다. 아까 2번은 보수적 예측 방법이고 4번은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기도 한다. 하나만 변동시켜도 되고요. 두 번째, 그 5번에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키면서 비관적인 경우와 낙관적인 경우의 수익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 가능합니다. 됐죠? 다음에 10번의 경우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도 되겠고요. 다만 그 10번의 그 2번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10번의 2번. 10번의 2번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 내용이 뭐예요?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놈,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놈 선택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2번. 다음에 3번은 무차별 곡선 기울기를 말해요. 자, 요거 했었죠.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결정돼요? 접하는 곳이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최적 포트폴리오의 위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더 좋다 그래요. 여기가. 어떤 사람은 여기가 더 좋다고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쪽이 위험이고 이쪽이 수익이에요. 이 사람이 위험 추구형이 아니에요. 둘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왜냐하면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해요. 자,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것의 의미가 뭐예요? 했을 때 위험 회피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이 사람도 아래로 볼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이 공격적일까요? 색깔로 노란색이 공격적이죠. 예. 이 사람이 공격적이에요. 더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높은 걸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완만해요, 가팔라요? 완만하죠. 완만할수록 뭐다? 네, 완만할수록 공격적이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다음에 그 4번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비례 반비례로 설명하면 돼요. 보통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어떻게 돼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커지죠. 비례. 비례면은 양수, 음수. 양수. 근데 여기는 음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됐습니까? 다음에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인플레이율이잖아요. 이게 커지면은 얘도 커지게 됐죠.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결국은 이제 2번이 지금 옳은 거고요. 1번도 틀렸죠. 그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채택되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커야 채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번이 옳은 말인데 2번이 아까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 어떻게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같으면 뭘 선택해야 돼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죠. 그럼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B가 위험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A가 선호되는 거죠. 됐죠? 자, 결국은 이게 수업 시간에 요것만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거죠. 공격적 보수적. 요거는 사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돼서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남겨놨던 부분이고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11번은 위험관리 방안이에요. 아까 했던 이거. 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 위험 전가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2번도 마찬가지네요. 12번도 이거는 여러분이 보셔도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13번부터는 좀 쉬고 할까요? 지금 쉬기를 간절히 기다렸던가 봐요.